축하합니다. 안영수님, 이제 강남 건물 주시네요. 몇 년 전 그날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30년 넘게 댐을 관리하며 쌓아온 인생의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남편도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고 딸도 엄마 정말 대단해요. 라며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저는 그 강남 빌딩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몇 시간씩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버는 게 전부예요. 이게 지금 제 현실입니다. 10억이 훌쩍 넘는 상가는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급매로 나갔고 서울 아파트도 헐값에 팔았어요. 그래도 빚이 남아서 지금은 좁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평생 모은 몇 억이 있었던 제가 지금은 빚쟁이예요. 물은 30년 넘게 관리했는데 왜 돈은 못 지켰을까? 매일 밤 이 생각만 합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레버리지라는 달콤한 말에 속았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영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0년 넘게 댐을 관리했거든요.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댐 관리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수문 하나를 잘못 열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닫아두면 가뭄이 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장마철이면 밤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 2시, 3시에도 수위를 확인하러 나가야 했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남편이 걱정했어요. 여보, 오늘은 좀 쉬어. 위험해 하지만 전 항상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마을 사람들 안전이 달린 문제야.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한 번도 사고 없이요. 동료들이 그러더라고요. 영순 씨만큼 꼼꼼한 사람 없어. 영순 씨가 있으면 안심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퇴직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동료들이 꽃다발을 주면서 말했어요. 30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날 퇴직금 통장을 받았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2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통장을 보여줬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어. 남편도 환하게 웃으면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모았지. 거기에 평생 조금씩 모은 저축이 1억 정도 있었고 몇 년 전에 팔았던 집에서 차익으로 받은 돈도 있었어요. 다 합치니까 5억이 훌쩍 넘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노후 걱정 없겠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금도 매달 꽤 나왔어요.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죠. 이제 진짜 여유롭게 살자.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남편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큰딸 지영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지영아, 엄마 퇴직했어. 퇴직금도 많이 받았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축하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때만 해도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30년 고생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분이 다가왔어요. 영순 씨, 퇴직했다며? 퇴직금 많이 받았지? 네, 그럭저럭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돈 은행에만 놔두면 안 돼. 물가 오르는 속도 생각해봐. 10년 후면 지금 가치의 절반도 안 될걸? 처음에는 내 돈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투자하는데 나만 뒤떨어지는 건 아닌가?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불 속에서 뒤척일 때가 많아졌어요. 30년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정말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뉴스를 보는데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재개발 지구 상가 투자 열풍, 로또보다 확실하다. 화면에는 공사 중인 현장과 분양 상담소에 줄 선 사람들이 나왔고요.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여보, 이것 봐. 왜 그래? 재개발 지구야. 우리 회사 김 씨가 여기 분양받았는데 벌써 몇 억 올랐대. 완전 대박이래. 남편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뭔가 돈 벌 만한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예전에 주식도 그렇게 했다가 1,000만 원 날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말렸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상가는 어떨까? 우리도 하나 살까? 상가를 왜 사? 돈을 그냥 은행에만 놔두면 바보지. 어차피 놀리고 있는 돈이잖아. 남편이 한 놀리고 있는 돈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상가 투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아니야, 요즘은 다 그래. 특히 서울은 절대 안전하다고. 김씨 말로는 입지가 워낙 좋아서 월세 걱정은 전혀 없을 거래.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정말로요. 63세의 건물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평생 남의 건물에서 월세 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남이 저한테 월세를 줄 수도 있다니 상상해 보세요. 매달 몇백만 원씩 월세 들어오는 통장을 확인하는 기분을. 게다가 건물주라는 소리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며칠 후 퇴직 동기들과의 모임이 있었어요. 서울 어느 역 근처 식당에서 만났는데 거기서도 투자 얘기뿐이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어때? 나는 오피스텔 하나 샀는데 꽤 괜찮더라. 부동산은 이제 늦었어. 상가가 대세야. 특히 서울 쪽. 제가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옆자리 김 팀장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김 팀장은 저랑 같은 댐에서 근무했던 동료였어요. 영순아,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퇴직금 투자 안 해? 아직 생각 중이야.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요즘 재개발 지구 알아? 거기 진짜 대박이래. 김 팀장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내가 아는 분이 거기서 상담하는데 완전 확실하다고 해. 월세만으로도 노후 걱정 끝이야. 얼마나 해? 10억 좀 넘게 하는데. 대출 끼면 되니까 문제 없어. 요즘 금리도 낮고 영순이 퇴직금이면 충분하지. 10억 처음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김 팀장이 계속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그럴듯하더라고요. 월세가 몇백씩 나온다고 하더라. 몇백? 응, 계산해보니. 연수익률이 거의 5%야.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지. 진짜야? 당연하지. 서울인데 안 될 리가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 평생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보상받을 자격 있잖아.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보상받을 자격 있다. 맞아요. 전 30년 넘게 댐을 지키며 밤낮 없이 일했어요. 명절에도 설날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요. 이제 조금 누릴 자격이 있지 않나요? 집에 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김 팀장한테 들었는데 재개발 상가가 월세 몇백씩 나온다고 해. 남편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몇백? 우리 연금 2배가 훨씬 넘잖아. 완전 대박인데 당장 알아보자. 그런데 10억이 넘게 해. 그 정도면 적당하지. 요즘 서울 상가 시세 생각하면 게다가 대출 끼면 되잖아. 남편이 완전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레버리지 효과 알아?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내 돈만 쓰면 수익률이 낮지만 은행 돈까지 활용하면
훨씬 높아진다고. 레버리지, 그때 처음 들어본 단어였는데 뭔가 전문적이고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보, 대출 받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야, 월세로 대출 이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게다가 서울 상가는 절대 안전하다고 다들 그래.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하지만 전날과는 다른 이유였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그 재개발 지구를 직접 가봤어요. 지하철 타고 내려서 걸어가는데 와, 여보, 남편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곳곳에 타워 크레인이 올라와 있고 재건축 현장마다 분양 완료 현수막이 펄럭이고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여보, 여기 정말 핫플레이스네. 우리 완전 제대로 찾았어. 분양 상담소는 역 바로 앞에 있었어요. 유리로 된 깔끔한 건물의 재개발. 지구 분양 상담소라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고요. 들어가자마자 느꼈어요. 여기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벽면 전체에 화려한 조감도가 붙어 있고 정교한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곳곳에 매진 임박이라는 빨간 글씨가 눈에 띄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영수님 맞으시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김 팀장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박상일 대리입니다.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박 대리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말도 정중하고 자신감도 넘치고 뭔가 이 사람 말이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박 대리가 정교한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역 출구에서 도보 몇 분 거리, 수십 가구 아파트 단지 1층 상가입니다. 입주하면 매일 최소 수백 명 이상이 상가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서울에 사는 고소득층들이에요. 평균 가구 소득이 억 단위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예쁜 카페가 들어서고 멋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제 월세를 내는. 그런데 정말 월세 몇백씩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대리가 빙긋 웃더니 말했어요. 사실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 주변 상가 시세 보세요 하면서 자료를 펼쳐 보여줬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주변 상가들이 평당 몇십만 원씩 받고 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이 정도 평수면 월 몇백은 충분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입주 후 1, 2년 지나면 상권이 완전히 자리 잡잖아요. 그때는 월세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박 대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제 팔을 슬쩍 찌르더니 속삭였어요. 여보, 이거 완전 대박인데. 저도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댐 관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박 대리 같은 사람이 거짓말할 리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금이 몇 억밖에 없는데 몇 억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그거 전혀 문제 없으세요. 박 대리가 손을 흔들면서 말했어요. 요즘 상가 담보 대출 금리가 4% 초반밖에 안 해요. 월세에서 대출 이자 빼도 100만 원 이상은 남아요. 계산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몇 억을 4%대 금리로 몇십 년 상환하면 월 상환액이 몇백 정도, 월세에서 빼면 100만 원 넘게 남아요. 관리비랑 세금을 빼도 월 100만 원 가까이는 순이익이 나올 것 같았어요.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률이 더 높아지죠. 몇 억만 투자했는데 10억 넘는 상가를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어요. 그래, 이게 바로 똑똑한 투자법이구나. 계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남편이 급하게 물었어요. 박 대리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조건 좋은 호수는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다음 주면 다른 분께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말에 남편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보,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와?
그때 상담소 안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50대로 보이는 분은 벌써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었고, 60대 부부는 진지한 표정으로 상담받고 있었고, 저분은 벌써 두 번째 계약이에요. 박 대리가 작은 소리로 귀띔해줬어요. 두 번째요? 네, 처음에 한 호수 계약하시고, 너무 만족해서 추가로 또 하나 더 계약하신 거예요. 워낙 확신하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의심도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만 주저하면 바보지.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30년 넘게 부부 생활 동안 이렇게 같은 마음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박대리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안영수님, 1년 후에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정말 확신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제 손이 계속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큰 금액을 다뤄본 적이 없었거든요. 계약금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이체할 때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설렘도 있었어요. 드디어 나도 건물주가 되는구나.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이제 진짜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그동안 고생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제일 먼저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영아, 엄마가 서울에 상가 하나 샀어. 우와, 엄마. 진짜 대단하세요. 저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우리 엄마 건물주라고. 딸의 흥분한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자랑하지 마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에요. 이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시는 거죠? 제발요, 엄마. 딸이 완전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 잘 되는지 봐야지. 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 상가인데 안 될 리 있어요. 위치도 역 앞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날 저녁 남편이랑 같이 앉아서 본격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서울이니까 월세도 계속 오를 거고 3, 4년 후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상가값도 오르잖아. 지금보다 몇 적은 더. 우리는 그날 밤 행복했어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거든요. 드디어 진짜 여유로운 노후의 시작.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결정한 것 같아.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그러게, 월세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연금은 고스란히 저축할 수 있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지영이한테도 도움도 많이 줄 수 있고 정말 달콤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몰랐죠. 그 달콤한 꿈이 지옥 같은 현실로 바뀔 줄은 말이죠. 계약하고 일주일 후 본격적으로 대출 상담을 받으러 은행에 갔어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안영순 고객님, 상가 담보로 최대 몇 척까지 가능하시고요. 금리는 4.3%입니다. 4.3%면 괜찮네요. 네, 요즘 시중 금리 중에서는 낮은 편이에요. 남편이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여보, 월 이자가 몇백 정도 나오네. 그럼 월세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네. 당연하지. 월세가 몇백인데. 그런데 그때 딸 지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하시는 거예요? 저 좀 걱정되는데. 왜 걱정해? 엄마가 다 알아봤어. 그래도 대출을 몇 억씩 받으시는 거잖아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영아, 내가 뭘 알아? 엄마가 30년 넘게 일하면서 사람 보는 눈 있어. 박대리 같은 사람이 거짓말할 리 없어. 그래도 엄마 됐어. 내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딸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살짝 떨렸어요.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살았는데 이제 몇 억의 빚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건 투자야. 나쁜 빚이 아니라
좋은 빚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여보, 레버리지 효과 있잖아. 우리 돈 몇 억으로 10억 넘는 자산을 갖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부자들이 하는 방식이래. 며칠 후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어요. 통장에서 몇 억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현기증이 났어요. 30년 넘게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1년만 지나면 우리가 얼마나 잘한 결정인지 알게 될 거야. 박 대리도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최고의 선택하셨어요. 입주는 몇 개월 후고요. 그때부터 임차인 모집 시작하시면 됩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랑 상상했어요. 어떤 가게가 들어올까? 카페? 음식점? 뭐가 들어와도 좋아. 월세만 제때 내면 되지. 둘 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댐 관리하듯이 하면 돼. 당신 30년 넘게 물 관리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안정적으로만 관리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댐 관리처럼 안정적으로, 그래. 나는 30년 넘게 위험을 관리해온 사람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어요. 물 관리랑 돈 관리는 완전히 다른 거였거든요. 몇 개월 후 드디어 상가가 완성됐어요. 남편이랑 같이 처음 상가를 보러 갔던 그날 정말 설렜어요. 와, 여기 진짜 좋네. 남편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에 통 유리창. 정말 예뻤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았어요. 카페 들어와도 좋을 것 같고 맛있는 음식점 들어와도 좋을 것 같아. 여보, 이거 완전 대박 예약인데 박 대리 말이 맞네. 바로 그 주부터 임차인 모집 공고를 냈어요. 처음 며칠은 전화가 제법 왔어요. 상가 문의입니다. 네, 어떤 업종 하실 예정이신가요? 카페 하려고 하는데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역시 서울이라 문의가 많이 오네.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상했어요. 문의는 오는데 실제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장님, 월세가 좀 비싸네요. 다른 곳들은 더 적게 하던데 이 근처에 카페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좀 심할 것 같은데요. 요즘 장사가 어려워서 조금만 깎아주시면 계약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네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대출 원리금 몇백과 관리비 몇십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데 매달 100만 원 넘게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밤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면서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와야 하는데, 남편도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여보, 뭔가 이상한데, 박 대리가 그렇게 확신했는데. 왜 안 들어와? 조금만 더 기다려봐. 서울인데 설마. 슬슬 걱정이 되었지만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몇 달 후 같은 상가 다른 호실 사장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어떠세요? 임차인 구하셨어요? 아직이에요. 사장님은요? 저도 아직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분과 더 얘기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 개 상가 중에 절반 이상이 아직 비어있다는 거였어요. 요즘 상가가 워낙 어려워서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런가요? 네, 온라인 쇼핑이 늘고 배달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상가 수요가 급감했어요. 특히 신축 상가들은 더 어려워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는 길에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임대 표지판이 걸린 상가가 엄청 많더라고요. 기존 상권도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 신축 상가까지 들어서니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거였어요. 월세를 좀 낮춰야 할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몇백은 받아야 원금 회수가 되는데 저도 고민이었어요. 대출 이자와 관리비 세금을 생각하면
최소 몇백은 받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몇 달 더 지나도 임차인이 안 들어오자 결국 월세를 낮췄어요. 그래도 문의가 별로 없었어요. 다시 낮추니 그제야 몇 명이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계약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남편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거야. 나는 신중하게 하자고 했는데 여보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언제 내가 그랬어? 나는 계속 걱정된다고 했잖아. 매일 이런 식으로 싸웠어요. 남편은 점점 자기가 반대했던 것처럼 기억을 바꿔가고 있었어요. 여름이 되자 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전전했는데 다들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솔직히 요즘 상가는 정말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시기도 안 좋아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워낙 어려워서 새로 가게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안 일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서울이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지. 실제 시장 상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다른 상가 사장님들과 얘기해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여러 달째 비어 있어요. 월세를 많이 낮췄는데도 안 나가네요. 우리 옆 호실은 작년부터 비어 있는데 사장님이 이제 포기하고 급매로 내놓으셨대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막막했어요. 매일 밤 혼자 앉아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후회만 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반응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여보가 언제 이상하다고 했어요? 계속 좋다고만 했으면서 아니야. 나는 계속 의심스럽다고 했어. 당신이 너무 확신해서 따라간 거지.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이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같이 결정한 일인데 왜 혼자서만 책임져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비겁하게 구는 거지?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상가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저희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 금리가 올라서 월 상환액이 바뀐다고.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올랐는데? 4.3%에서 6% 넘게, 월 상환액이 100만 원 넘게 더 나간대. 그 순간 정말 현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100만 원 넘게 더 관리비와 세금까지 합치니 월 지출이 몇백 가까이 되었어요. 상가는 여전히 비어 있는데 나가는 돈은 더 늘어나고 연금으로는 턱도 없었어요. 매달 몇백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금을 해지해야겠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차곡차곡 모은 적금 억 단위를 해지했어요. 그 돈을 통장에서 인출할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하지만 그것도 몇 달밖에 못 버틸 돈이었어요. 매달 몇백씩 나가니까 그때부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밤마다 계산기를 두들겼지만 답이 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1년도 못 버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몇 달 후 적금으로 마련한 돈도 거의 바닥났어요. 몇 달 만에, 평생 모은 적금이 몇 달 만에 사라진 거예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막막해서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몇 천만 원, 신용대출이라 이자가 정말 비쌌어요. 은행에서 대출 상담받을 때 그 굴욕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안영순 고객님, 현재 부채가 많아서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높아요. 얼마나 하락했는데요? 6등급으로 떨어지셨어요. 그 순간 정말 현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연체한 적 없던 제가 이제 신용불량자 직전까지 온 거였거든요.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안영순 고객님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정말 서러웠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도 잊을 수 없어요. 신용등급까지 떨어졌다고? 이제 정말 끝이네. 완전히 체념한 목소리였어요. 그해 가을 드디어 한 분이 관심을 보였어요. 많이 깎은 월세에 치킨집을 하시겠다는 분이었어요. 월세가 적으면 대출 이자도 못 감당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게 낫지. 그분과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여기 위치가 나쁘지 않네요. 치킨집 하기에는 네, 좋으실 거예요.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하지만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좀 더 알아보니까 근처에 치킨집이 너무 많더라고요. 골목마다 하나씩 있어서 경쟁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아니에요. 죄송해요. 다른 곳 알아보려고요. 결국 그분도 포기하셨어요.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거죠.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그해 겨울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같은 단지 상가 투자자 중 한 분이 파산 신청을 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분도 저처럼 퇴직금으로 상가를 샀다가 2년간 공실에 시달리다 결국 모든 걸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그분의 걱정인 목소리가 제 귀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바로 다음 차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그 즈음 뉴스에서 기사를 봤어요. 서울 상가도 망한다. 재개발 지구가 최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꿈꿨던 로또가 이제는 쪽박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재개발 지구 상가 공실률이 절반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상가 투자자들이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댓글도 참혹했어요. 나도 퇴직금으로 여기 상가 샀다가 망했다. 2년째 공실. 이제 파산 신청할 예정. 재개발 상가 투자는 정말 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와 너무 비슷한 댓글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만 바보였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본 거였거든요. 그날 밤 울었어요.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상가를 급매로 내놓았어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갔을 때 그 절망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공인중개사가 저를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사장님 재개발 지구시죠? 네, 요즘 정말 어려우시겠어요. 재개발 지구 상가 문의 많이 들어오는데 다들 급매더라고요.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10억 넘게 사신 걸로 아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네. 그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귀에서 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몸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급매로 내놓으셔야 할 거예요. 요즘 상가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시간 끌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10억 넘게가 반가 몇 억이나 떨어진 거였어요. 대출 몇 억을 갚아도 억 단위로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럼 제가 억 단위를 더 갚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신용대출도 있으시잖아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을 때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걸 봤어요. 억 단위를 어떻게? 집을 팔아야 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 집까지 팔아야 한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당장 빚을 갚아야 해.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가 처음에 더 적극적이었잖아요.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어. 당신이 너무 확신해서 어쩔 수 없어 따라간 거야.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싸우며 현실을 부정했어요. 평생 살던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딸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영아, 엄마가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네. 집을요? 왜요? 상가 때문에 빚이 너무 많이 생겼어. 어쩔 수 없이. 엄마, 그런 위험한 투자를 왜 하셨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집까지 팔아야 한다고. 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저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이제 엄마까지 도와드려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지영아, 그런 말은 엄마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가족 챙기기도 바빠요. 더 이상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딸과도 관계가 틀어졌어요. 결국 상가는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렸어요. 금매라서 더 싸게 나간 거였어요. 대출 몇 척을 갚고 나니 억 단위가 부족했고 신용대출까지 합치면 억 단위 넘게 빚이 생겼어요. 서울 아파트도 급하게 매물로 내놨어요. 원래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아서 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는 빚을 거의 줄일 수 없었어요. 결국 빚은 그대로 남았고 저희는 월세 몇십짜리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아파트에서 짐을 빼면서 정말 모든 추억이 스쳐갔어요. 딸이 어렸을 때 숙제를 봐주던 책상, 남편이랑 같이 드라마 보던 소파, 명절마다 가족들이 둘러앉던 식탁,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는데 이제 모두 버려야 하는 거였어요. 가장 슬펐던 건 딸 방을 비울 때였어요. 어렸을 때 붙여놨던 스티커들, 학창시절 상장들, 모든 게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다 치워야 하는 거였어요. 추억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남편이 빈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어봤자 소용없었죠. 이미 계약은 끝났고 새 주인이 들어올 예정이었거든요. 월세 몇십짜리 원룸은 정말 작았어요. 서울 외곽 어느 동네, 낡은 건물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어요.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정말 서글펐던 건 부부 생활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버리면서였어요. 결혼 때 받은 가르들, 딸 어릴 때 사진들, 가족여행 갔을 때 기념품들, 둘 곳이 없어서 다 버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추억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나갔어요.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 남편과 저는 좁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오직 절망과 후회만 있을 뿐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원룸에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무슨 소리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쳤잖아.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말렸을 때 들었어야 했어. 나는 계속 위험하다고 했는데 언제 말렸어요? 처음부터 몇억 대출은 위험하다고 신중하게 하자고.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자기 기억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였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니. 남편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 딸에 대한 실망,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자책.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가족들이 다 등을 돌리는 걸까? 하지만 가장 화가 난 건 저 자신이었어요. 왜 그때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남편 말에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왜 퇴직하자마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혼자 남은 원룸에서 며칠을 울기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울어봤자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통장을 보니까 남은 돈이 몇백만 원. 이것도 몇 달이면 바닥나겠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했어요. 구인 광고를 찾아봤어요. 63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식당 설거지, 청소, 야간 경비, 그런 일들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는 30년 넘게 댐을 관리했던 사람인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었는데 이제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빚도 갚아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니까 야간 청소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청소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입니다. 일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면접 보러 간 날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고급 빌딩 지하에 있는 관리실, 50대로 보이는 남자 관리소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시급 10,000원 조금 넘고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 일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유니폼은 여기 있고 유니폼을 받아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첫 출근 날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정말 초라했어요. 이게 나인가? 30년 넘게 댐을 관리했던 내가. 첫 근무일 서울 한복판 고급 사무실 빌딩에서 청소를 시작했을 때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건물주를 꿈꿨던 제가 이제는 그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서 일을 멈춰야 했어요. 변기를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성급했을까? 아마도 서울이라는 브랜드와 상가 투자라는 달콤한 유혹에 완전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하니까 저도 확신하게 된 거죠. 새벽 5시쯤 되면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화장실에 들어와요. 그분들이 정장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면 몇 년 전 제 모습이 떠올라요. 저도 그랬었는데, 저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출근했는데, 이제는 청소 유니폼을 입고 그분들이 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본 젊은 여직원이 동료한테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저 나이에도 일하셔야 하나 봐. 안 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이니까 매일 새벽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돼요. 30년 넘게 댐 관리할 때도 힘들었지만 이건 다른 종류의 고통이에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어느 날 청소하다가 뉴스가 나오는 TV를 봤어요. 재개발 지구 상가 투자자 파산 속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보니 저와 똑같은 피해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퇴직금으로 상가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은 사람들, 다들 제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어요. 퇴직금으로 상가 샀다가 억 단위 빚만 남았다. 서울 상가라고 해서 믿었는데 완전히 속았다. 가족들이 다 등을 돌렸다. 나이 들어 택시 운전하며 빚 갚고 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서러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데도 아직까지 상가 투자라는 광고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만약 그때 퇴직금을 은행에 그냥 넣어뒀었다면, 몇 억이 그대로 있었다면, 아파트도 그대로 있었다면, 남편도 딸도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야.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고 빚이라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으니까 이 속도로는 정말 90세가 넘어서야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밤 청소하면서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안전한 게 최고다. 욕심내지 말자. 이 간단한 진리를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새벽 청소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더 서글픈 건 이게 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댐 사진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도 30년 넘게 저런 댐을 지켰는데 물은 그렇게 잘 관리했는데 왜 돈은 못 지켰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첫 번째 잘못은 주변 사람들 말에 너무 쉽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은행에 놔두면 바보다.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다 투자한다. 이런 말들에 불안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은행에 넣어둔 게 훨씬 나았어요. 몇 억을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만으로도 연 1,000만 원 넘게 받았을 거예요. 월로 따지면 100만 원 넘게 연금이랑 합치면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잘못은 레버리지라는 달콤한 말에 속았다는 거예요. 몇 억으로 10억 넘는 자산을 갖는다. 정말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에요. 잘 되면 수익이 크지만 안 되면 손실도 엄청나요. 특히 공실이 생기면 대출 이자를 고스란히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 잘못은 딸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지영이가 처음부터 걱정했잖아요. 엄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때 딸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내가 뭘 알아? 라고 했죠. 30년 넘게 일한 엄마가 더 잘 안다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요. 네 번째 잘못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상가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오프라인 상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는 그냥 서울이니까 괜찮겠지, 역 앞이니까 사람 많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너무 안일했던 거죠. 다섯 번째 잘못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닌 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댐 관리를 했어요. 물 관리는 전문가죠.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그런데 댐 관리하듯이 하면 된다는 말에 속았어요. 물 관리랑 돈 관리는 완전히 다른 거였는데 지난주에 청소하다가 우연히 옛날 동료를 만났어요. 같은 댐에서 일했던 분이었는데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영순 씨? 여기서 뭐해? 그냥 일하고 있어요. 청소? 무슨 일 있었어?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상가 투자한 거 들었는데 그게 네, 다 날렸어요. 아, 안 됐네. 나도 권유받았었는데 무섭다고 안 했거든. 퇴직금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닫는 중가 정말 부러웠어요. 그분은 저처럼 큰 욕심 안 부리고 조용히 사는 거예요. 퇴직금은 은행에 넣어두고 연금이랑 이자로 검소하게 살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었어요. 크게 벌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진 거 지키면서 조용히 사는 게 어제 청소하면서 계산해 봤어요. 만약 제가 퇴직금 몇 억을 은행에 넣어뒀으면 지금쯤 얼마였을까? 연 3% 이자로 계산하면 매년 1,000만 원 가까이 이자가 나와요. 월로 따지면 100만 원 넘게, 연금 몇백이랑 합치면 월 몇백 정도, 두 사람이 검소하게 살기에 충분한 돈이에요. 여행도 가끔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딸한테도 용돈 주고. 그런데 저는 욕심을 부렸어요. 월 1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월 몇백을 벌어야 한다고. 그래서 결국 모든 걸 잃었죠.
새벽에 화장실 청소하면서 자주 생각해요. 물은 30년 넘게 관리했는데 왜 돈은 못 지켰을까? 댐 수문을 열 때는 그렇게 신중했어요. 조금만 잘못 열어도 마을이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수위를 매일 확인하고 일기예보를 체크하고 철저하게 관리했죠. 그런데 내 돈 관리할 때는 왜 그렇게 안 일했을까? 몇 억이라는 큰 돈을 박대리 말만 듣고 믿어버렸어요. 시장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위험성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댐 관리할 때 그렇게 했으면 진작에 잘렸을 거예요. 하지만 내 돈 관리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요즘 청소하면서 만나는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이랑 가끔 얘기해요. 그분들도 다들 사연이 있더라고요. 한 분은 자식 사업 자금 대줬다가 다 날리고 이렇게 일하신대요. 또 한 분은 보증 잘못 써줬다가 집까지 날리고 원룸에 사신대요. 다들 저처럼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분들이에요.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위로도 되고 한편으로는 더 슬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고생하고 있다니. 지난달에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몇 달 만이었어요. 여보, 나 지금 좀 힘들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남편도 결국 일자리를 못 구했나 봐요. 미안해. 나도 지금 힘들어.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도와줬을 텐데 이제는 저도 하루하루 살기 바빠요. 딸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전화 안 받을 것 뻔하니까 가끔 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딸과의 관계도 안 틀어졌을 텐데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유니폼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늙어버린 제 모습이 보여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늙었나 싶어요.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빚을 갚아야 해. 건강하게 살아야 해. 언젠가는 딸이 용서해 줄까? 언젠가는 남편이랑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목표예요. 매일 밤 청소하면서 다짐해요.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말자. 안전한 게 최고야. 가진 거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30년 넘게 댐을 지켰던 제가 정작 우리 집 재산은 못 지켰어요. 홍수는 막았는데 우리 집 재정 홍수는 못 막았죠. 이제는 새벽마다 남의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억 단위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90세까지 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바보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퇴직금이나 목돈 있을 때 어떤 유혹을 받아보셨나요?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니면 저처럼 투자 실패로 힘드신 분들도 계실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싶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안전한 게 최고예요. 은행 이자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적은 이자가 노후를 지켜줘요. 레버리지라는 달콤한 말 조심하세요.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인생이 무너져요. 특히 공실 리스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다들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서울이니까 안전하다는 말도 믿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 말 들으세요. 특히 자식들이 걱정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딸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함부로 뛰어들지 마세요. 저는 댐 관리 전문가였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걸 착각했던 거죠.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꼭 지켜내세요.